62세 김미희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며느리 때문에 복수의 칼날을 뽑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제가 어머니 아들을 다른 누구도 아닌 제 남편을 망쳤다고 생각하세요? 며느리의 말에 김 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내 아들을 망쳤어. 네가 망쳤다고? 김 씨는 본디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시골집에서 태어났지만 타고난 머리는 비범했던 김 씨는 학교를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받아 마침내 서울대학교까지 입학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여자 혼자 서울을 가겠다고? 절대 안 된다. 김씨 가문의 막내딸이 어딜 간다는 거냐? 물론 그 과중에 집안의 반대도 있었지만 김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딸이 당신네 집안 종도 아니고 못 가기는 왜 못 간다는 거예요? 김 씨의 어머니는 당시 보기 드물게 진취적이고 깨어있는 분이었습니다. 온 집안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화를 묵묵히 짊어지며 김 씨를 서울로 보내었거든요. 서울로 가거든 너네 외삼촌 집에서 살면 된다. 그리고 미희야. 김 씨가 떠나는 날 여지껏 묵묵하고 담담하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한 줄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절대로 나처럼 살지 말거라. 알았지?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다오. 그게 내 유일한 소원이다. 김 씨는 그렇게 어머니의 소망을 잊지 않고 성실히 살았으며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대기업에 입사했고 그곳에서도 승승장구하여 은퇴 직전 사내재단 이사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네. 수도권의 넓은 집에서 머물며 김 씨는 창밖을 내려다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렇게 날 원망하던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시간이 참 빠르구나. 대기업의 후원을 받는 재단의 이사였으니 김 씨는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고민이 없었지만 문제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때마침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 김 씨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응, 아들. 병원은 잘 다녀왔니? 그렇죠 뭐. 의사가 뭐라고 하든? 좀 나아졌대? 잘 모르겠어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울증에는 딱히 답이 없다고요. 김 씨의 아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이 정신병력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항상 건강한 아들이었지만 결혼 이후에 갑자기 우울증이 생겨버린 거였습니다. 김 씨는 잠시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네 와이프는 유진이는 오늘도 너 혼자 병원에 보낸 거니? 유진이요? 아, 그게. 자기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자 아들의 목소리가 곧바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사실 오래전부터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는데 도대체 부부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된 거냐고. 하지만 아무리 물어도 아들은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제는 그냥 솔직히 말해보렴. 너 유진이하고 둘 사이에 정말 별일 없었던 거니? 아들은 깊은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괜히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엄마. 분명 뭔가가 있는데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아들과의 통화를 마쳤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상황이었지만 아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며느리는 매일 같이 자기 친구들을 만나며 이리저리 돈을 탕진하고 있는 상황. 흔히 말하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상황 속에 김 씨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김 씨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따로 소개해드릴 분들이 있어서요. 김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며느리가 소개하겠다는 사람들이라. 사실 김 씨의 입장에서는 별로 만날 이유가 없었지만
그렇지 않아도 차도가 없는 아들의 병세 때문에 며느리를 만나고 싶던 차였습니다. 누구를 소개한다는 거니?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정말 좋은 분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머님이시랑 비슷한 연배의 여성분들이세요.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화를 걸어 직접 물어볼까 고민했지만 며느리의 성격을 알기에 더 캐묻는 것이 소용없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알았다.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 토요일 오후 3시에 지난번에 배웠던 그레이스 카페 어떠세요? 그래, 알았다. 메시지를 보내고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누굴 소개하려는 건지 짐작이 대충 갔습니다. 또 보나마나 어디 이상한 데서 굴러먹던 사업가겠지.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김 씨를 부른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한 직업이 없는 며느리였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김 씨를 불러서 사람들을 소개하고 중간에서 이득을 챙기려 들었거든요. 처음 몇 번은 김 씨도 호의를 가지고 대해주었으나 이후에는 점차 거리를 두었죠. 약속한 토요일 오후 김 씨는 평소와 같이 단정하게 차려입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며느리가 손을 흔들어 김 씨를 부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테이블에는 며느리 말대로 김 씨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여성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에요. 김 씨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여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 착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이사님. 유진 씨한테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가장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김 씨는 담담하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기회를 놓칠세라 입을 열었죠. 어머님, 이분들은 제가 지난번 미술 전시회에서 만난 분들이에요. 모두 각계각층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훌륭한 일들이라.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김 씨는 담담하게 눈을 끔뻑일 뿐이었습니다. 모두 호화로운 액세서리에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고 눈에는 욕망이 가득했죠. 딱 봐도 사짜네. 깊이 생각할 것 없이 김 씨는 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보며 말했죠. 그나저나 나한테 음료 한 잔 권하기도 전에 일 이야기부터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아, 깜빡했네요. 어떤 걸로 드시겠어요, 어머니? 김 씨의 정확한 지적에 며느리는 당황한 듯 눈을 끔뻑이다가 이내 얼른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김 씨는 씁쓸할 뿐이었죠. 자기 시엄마가 어떤 상황이건 간에 눈앞에 욕심에만 급급한 상태구나. 간단하게 커피 한 잔을 시켜봤고 김 씨는 눈앞에 앉은 사람들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나한테 소개하는 이유가 뭐니? 서로 귀중한 시간이니 짧고 간단하게 끝내자꾸나. 김 씨의 단도직입적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저희가 좋은 모임을 만들어서 어머님도 함께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어떤 모임인데? 김 씨의 질문에 오른편에 앉은 여성이 답했습니다. 저희는 독서 모임이에요. 그리고 사실 사회 환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죠. 재단 활동에도 관심이 있고요. 그러시군요. 김 씨는 무표정하게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평생 경험상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것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김 씨의 예상은 점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문화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곧 화제를 김 씨가 이사로 있는 재단으로 돌렸습니다. 김 이사님의 재단이 예술 지원 사업도 하시나요? 우리 재단은 주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잘 됐네요. 사실 저희도 최근에 예술 교육을 통한 소외계층 아동 지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김 이사님 재단하고도 협업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김 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김 씨는 차분히 대화에 참여했지만 내심 이 만남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얼마 후 자리에서 일어난 새 여성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남겨진 김 씨와 며느리. 며느리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저분들이 나름대로 재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분들이라 재단 사업에도 좋은 파트너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김 씨는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왜 항상 이런 삼류 저질들만 나한테 소개하는 거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지 않았니? 나는 재단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재단 사업에 저 사람들을 참가시켜줄 의향도 없어. 이런 짓거리 좀 그만하렴. 김 씨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모르는 척하지 마라. 유진아, 이제 슬슬 한계다. 바깥에서 기다릴 테니 정리하고 너만 따로 나와라. 네 남편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 온 거니까. 김 씨는 말을 마치고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잠시 기다리자 며느리가 나왔고 그 뒤로는 상기된 얼굴의 다른 여자들도 보였죠. 그들을 무시하고 며느리만 태워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유진아, 우리 아들. 그러니까 네 남편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니? 질문이 던져지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질문이세요? 당연히 알죠. 제 남편인걸요. 김 씨는 핸들을 꽉 쥐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왜 병원에 혼자 보냈니? 아, 또 그 말씀이시구나. 바빠서 그랬어요. 바빠서. 남자답게 좀 이해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걸 또 어머님한테 쪼잔하게 일러 바쳤나 보네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가득했습니다. 김 씨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일러 바친 게 아니야. 내가 물어봐서 답한 거지. 그렇지 않아도 아픈 남편을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는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며느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핸드백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약도 챙겨주고 식사 준비도 하는걸요? 오빠가 아프기 시작한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저도 사람인지라 제 일도 있잖아요? 가끔은 오늘처럼 저만의 일도 봐야 하고요. 김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수십 년을 버티며 승진하고 재단 이사까지 된 그녀에게 며느리의 속마음은 훤히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대기업 입사만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곳에서 버티며 오래도록 재직하는 것이 더 어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람 눈빛만 봐도 거짓과 진실을 가려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김 씨에게 고작해야 집 근처 4년제 예술대학을 나온 것이 인생 자랑거리의 전부인 며느리의 얕은 속임수는 너무나도 투명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네 남편을 신경 쓰는 줄은 몰랐구나. 김 씨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에 둘이 저녁 식사 메뉴로 뭘 먹었는지 물어봐도 되겠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며느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파스타. 집에서 같이 파스타 만들어 먹었어요. 김 씨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신호등 앞에 차를 멈추고 며느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재미있는 말을 하는구나. 그날은 내가 우리 아들에게 안부 전화를 했던 날인데. 네? 그날 밤 9시쯤이었지. 분명 네가 바깥에 나가서 혼자 밥을 먹고 있다고 들었는데 파스타는 어디서 먹은 건지 모르겠구나.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그건, 제가 날짜를 착각했나 보네요. 화요일이었을 거예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지 마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니까. 신호가 바뀌고 김 씨는 다시 차를 움직였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손톱으로 손바닥을 파며 무언가 말을 하려다 그만두길 반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오빠도 제 삶이 있다는 걸 이해한다고요. 며느리는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점점 커지는 목소리로 말했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간호사처럼 오빠 옆에 붙어만 있을 순 없잖아요. 저도 제 인생이 있는걸요. 유진아, 김 씨의 단호한 목소리가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난 널 비난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네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싶을 뿐이지.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밝고 건강했는데 결혼 후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 늘 궁금했거든. 며느리는 뭔가 대꾸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가까워지자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오빠를 망쳤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도발적인 말투였습니다.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얼굴을 반듯하게 바라보며 말했죠. 네 남편 우울증 약을 늘려야 한다고 하더구나. 의사 말로는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이러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유진이 너 감당할 수 있겠니? 감당이라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너를 향한 내 분노 말이야. 내 생각에는 지금처럼 유진이를 대했다간 나중에 분명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건 며느리의 반박은 김 씨의 차가운 시선에 멈췄습니다. 김 씨는 엔진을 끄고 며느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난 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김 씨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아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눈빛을 피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이제 그만 가봐라. 며느리는 급하게 문을 닫고 아파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바라보는 며느리의 뒷모습에는 당당함과 초조함이 공존하는 듯했습니다. 거짓말로 가득 찬 아이. 김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내내 아들 생각만 났습니다. 그 밝고 건강하던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력해졌는지 돌이켜보니 모두 결혼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김 씨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부재 중 전화가 찍혀 있었죠. 김 씨의 소개로 아들이 최근 치료받고 있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김 씨는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운전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네요. 아닙니다, 이사님. 지금은 통화가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고 말고요. 우리 아들 상태가 어떤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약물 치료 효과가 미미하고 상담에서도 진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드님이 계속 함구하고 있거든요. 아직도요? 도대체 왜 계속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보통은 부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주원인으로 보이는데 아드님이 확실히 말하지 않으니 치료에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상담에 동행하지 않나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처음에 몇 번 아드님을 데려다주고 이후로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김 씨에게 의사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전화드린 이유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부탁이요? 네. 현재 아드님의 상태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염려됩니다. 주변에서 좀 도움을 주면 좋을 텐데 점점 더 혼자 고립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의사의 말에 김 씨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뭐든 말씀만 해주세요. 가능하면 문제의 원인을 아예 제거하는 게 좋겠지만 일단은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자주 들어달라고? 의사와 통화를 마친 김 씨는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걸로 내 아들의 상태가 좋아질까? 그건 의문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의 지금 상태는 겨우 대화를 조금 한다고 해서 좋아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차에 김 씨의 머리에 한 가지 단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아예 제거하는 것. 문제의 원인. 그러니까 유진이, 그 아이가 대체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는 행동할 수 없었죠. 이틀 후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하자꾸나.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말이야.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며느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몇 시쯤 가면 될까요? 6시쯤 오렴. 내가 너희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놓을 테니. 아들보다 며느리가 적극적일 것이라는 것 정도는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또다시 김 씨에게 사업 이야기를 하고 싶을 테니까요. 미리 주문한 작은 카메라들이 도착했고 거실과 주방, 현관 등 집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카메라는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녹화가 가능했죠. 설치하던 기사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이렇게 카메라를 비밀스럽게 설치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꼭 무슨 도둑이라도 잡으시려는 것 같네요. 기사의 말에 김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도둑이라? 아예 틀린 말도 아니네요. 토요일 오후 김 씨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간장게장,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해물파전까지.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고 무기력했지만 며느리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 제가 좋아하는 해물파전이네요. 그래. 전에 네가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했단다. 거실에 앉아 있으렴. 곧 식사를 차릴 테니까. 김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거실에는 클래식 모음곡이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보였지만 김 씨의 속마음은 서늘한 날이 서 있었죠. 자, 이제 앉아서 먹자꾸나.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음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젓가락을 드는 며느리와는 달리 아들의 표정은 어둡기 그지없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 음울한 아들의 표정을 보며 김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꾹 참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정작 누구보다 그런 아들을 챙겨야 하는 며느리는 자기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입에 음식을 쑤셔 받기 바빴지만요.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제가 근래에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인데요. 김 씨는 그런 며느리의 입을 가로로 쭉 찢는 상상마저 들었지만 며느리가 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입에 가득 파전을 베어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식사를 못하고 계세요? 혹시 또 오빠 걱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걱정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니? 김 씨는 목 끝까지 올라온 말을 간신히 삼키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니? 우리 아들이 여전히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말이야. 에이, 어머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 오빠 상태가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그렇지, 오빠? 며느리가 말을 하며 테이블 밑으로 자기 남편의 허벅지를 꼬집는 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김 씨는 순간 움찔하며 주먹을 꾹 쥐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픔을 티내지도 못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네. 유진이 말이 맞아요, 엄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면서 자기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며 김 씨의 마음은 찢어발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금 더 증거가 필요했고 김 씨는 평정심을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많이 걱정하시더구나. 약 효과가 잘 안 나타난다고. 네 이야기를 많이 들어달라고 하던데. 에이, 어머니. 그건 제가 이미 잘하고 있죠. 며느리가 또다시 끼어들며 씩 웃었습니다. 오빠가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매일 약도 챙겨주고 산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김 씨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유진이 네가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고 하시던데. 한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제가 바빠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꼭 같이 가려고요. 미꾸라지 같은 것.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김 씨의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렇구나. 참, 유진아. 지난번에 네가 내 생각을 물어봤었지? 네가 내 아들을 망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말이야. 김 씨의 말에 며느리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췄습니다. 네, 그랬죠. 그런데 말이다. 나는 오히려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그런 의심을 한 적도 없는데 말이야. 마치 제 발이라도 저린 것처럼. 김 씨의 말에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전 그냥 어머님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김 씨는 천천히 음식을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지.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올바른 것이냐? 라는 말이었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날카로운 긴장 속에 심장이 콩닥대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편하게 식사만 할 수 없을까요? 조금 불편해서요. 김 씨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지치고 메마른 표정이었죠. 그래, 지금 상황 자체가 아들에게도 스트레스겠구나. 김 씨는 짧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하구나. 자, 더 먹어라. 음식 다 식기 전에 말이야. 잠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더군요. 그런데 어머님,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특히 어머님 재단과 협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씨는 천천히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아, 그 삼류 사업가들 말이구나.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그 말씀이세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그렇게 얕잡아 보실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모두 각자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또다시 찾아온 긴장. 그때 아들이 더 못 견디겠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들이 자리를 떠나버리자 김 씨는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의 목적은 단 하나. 며느리를 최대한 자극시켜서 아들을 대하는 본 모습이 나오게 하는 거였죠.
유진아, 네, 어머니. 솔직히 말해보자. 너, 나 없을 때 우리 아들 괴롭히니?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말도 안 된다는 듯 애써 비틀린 미소를 지었지만 이미 김 씨의 눈으로도 보았듯 며느리는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아들을 꼬집고 괴롭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김 씨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고 홀짝였습니다. 루비 빛의 액체가 오늘따라 피처럼 붉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러더구나. 우리 아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도통 스트레스의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래서요? 내 생각엔 그게 너 같단 말이지? 네? 아니, 어머니. 김 씨는 며느리의 일그러진 표정을 즐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렴. 너 애초에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때부터 조건을 많이 봤었잖아? 아니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빠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발끈하는 며느리를 보며 김 씨는 여유만만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글쎄, 그렇다기에는 내가 너 시집 올 때 사돈댁에 갖다 바친 돈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우선 확실한 건 지금 너희 둘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우리 아들 결혼 전까지는 항상 긍정적인 아이였거든. 그런데 지금은 저 모양, 저 꼴이고. 그건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죠. 저와는 상관없어요. 그래? 우리 아들은 다르게 이야기하던데? 뭐라고요? 그때 김 씨의 아들이 화장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를 보며 선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잠깐 일 때문에 전화할 곳이 있어서 둘이 마저 먹고 있으렴. 김 씨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열었죠. 노트북 화면에는 거실 곳곳에 설치한 실시간 카메라 화면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인 것은 뭐해? 앉아. 김 씨와 함께 있을 때와는 확연하게 다른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남편 앞에서 마치 상급자라도 되듯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 대체 평소에 니네 엄마한테 뭐라고 했길래 저 미친년이 계속 나한테 지랄이냐? 김 씨는 며느리의 폭언에 순간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저 년이 나한테 자꾸 내가 너 정신병자 만들었다고 하는 거냐고, 이 새끼야. 며느리가 말과 함께 아들의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화면으로 보기에도 악의와 증오가 가득 담겨 있었죠. 며느리가 아들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더니 무엇라고 속삭이며 아들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더 아프게 꼬집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들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바보처럼 참고만 있을 뿐이었죠. 김 씨는 화면을 보며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욕설과 아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악마 같은 것이? 김 씨는 안방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거실로 뛰쳐나가자 며느리는 급히 자세를 바로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체 뭐 하는 짓이냐?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금세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분노한 김 씨의 말에 며느리는 곧바로 아들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는데 오빠도 무슨 말 좀 해봐? 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유진이 말이 맞아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식사나 계속하시죠.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럼 이건 뭐냐? 그녀는 아들의 옷깃을 헤집어 옆구리를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옆구리와 복부에는 단순한 상처가 아닌 오랜 기간 학대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새파란 멍과 흉터들이 피부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재빨리 옷을 내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당황했지만 마지막까지 연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더군요. 오빠, 몸이 왜 이래?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건 나도 처음 보는데. 얼토당토하는 소리였죠. 함께 자는 부부가 그토록 심각한 상처를 모르다니요. 김 씨는 차갑게 웃으며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역겨운 연기는 이제 그만둬. 네가 내 아들을 몰래 괴롭히는 장면을 내가 다 카메라로 찍었으니까. 김 씨는 노트북을 가져와 며느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전 며느리가 아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죠. 뭐야? 저딴 영상이 왜 저기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노트북 화면과 김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아무리 제가 미우셔도 그렇지. 이런 가짜 영상으로 이제는 저를 몰아세우시다니요. 김 씨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가정폭력 신고하려고 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고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이 카메라에 찍힌 건 당연했죠. 이거나? 못나? 당신이나 그 가짜 영상 내놔. 오, 우리 엄마 건들지 마. 아들이 끼어들어 며느리를 말리자 며느리가 반사적으로 자기를 방해하는 김 씨의 아들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고는 정적. 며느리는 자신이 폭력을 사용해 놓고도 믿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이 한 행동이 카메라에 잡힌 것을 낭패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죠. 난 여기 안 있을 거야. 며느리가 괴성을 지르며 바깥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를 붙잡은 건 뜻밖에도 못 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두 팔로 단단히 안아버렸죠. 남자의 힘에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은 며느리가 악을 썼습니다. 놔. 놓으라고. 놓으라고, 이 멍청한 새끼야.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핥히고 온몸을 괴롭혀도 아들은 그저 묵묵하게 두 눈을 감은 채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잠시 후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한 명은 중년의 남성 경찰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성 경찰이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경찰의 물음에 김 씨가 나섰습니다. 저예요.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 아들이 아내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경찰관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제 아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하고 있어요. 방금 제가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경찰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여성 경찰이 앞으로 나서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사실인가요? 아내분에게 폭력을 당하고 계신 건가요?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노트북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경찰들은 노트북 화면을 통해 녹화된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김 씨는 아들의 상처를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모두 본 경찰관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서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이 영상은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이건 불법 녹화예요.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이라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남성 경찰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 소유주인 어머님께서 찍은 것이기에 문제 소지는 없습니다. 일단 모두 경찰서로 가시죠.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만 결국 경찰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아도 돼. 아들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고통의 해방이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 벤치에 앉아 아들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아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며느리의 고성과 울음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왜 남편을 괴롭혀요? 정신병자가 헛소리하는 걸 믿으시는 거예요? 김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야. 김 씨가 아들의 손을 잡자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그녀의 어깨에 기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못나서 그래요. 보통 남자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학대야.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 탓이 아니란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더 흐르고 아들은 김 씨의 집에 머물렀고 김 씨는 아들과 함께 경찰서로 오가며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증거가 명확하네요. 정식 고소 의사가 있으신가요? 김 씨가 아들을 바라보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소하겠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법정에서는 재판이 여러 차례 열렸고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아들의 병원 기록과 의사의 진술, 이웃의 증언까지. 며느리의 변호인은 남편에 대한 폭력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들은 그것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학대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김 씨와 아들은 나란히 앉아 판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피고인 김유진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상해죄, 협박죄. 판사가 긴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결국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 없이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왜?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야!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며느리는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만 가득했고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평생 후회할 거야. 두고 봐. 당신은 나 없이 못 살 거라고. 법정이 조용해지자 아들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에서 오는 감정의 분출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김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간의 고통이 함께 흘러내리는 듯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쯤 아마. 아들의 말에 김 씨는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자신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만 바라보자.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바깥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그들의 앞날처럼 말입니다.